AK라디오 월드아이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휴전 국면을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휴전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휴전을 한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 것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이현우 기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좀 최신 뉴스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21일이죠. 우크라이나 키우 포스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2045년까지 우크라이나 영토를 새 구역으로 해체한다는 이런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어디를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는 건지, 또 이런 해체 구상안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이것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이제 크게 이제 세 개로 분할을 한다, 이런 방안 자체는 사실 러시아에서는 개전 이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간단히 설명을 일단 드리자면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은 러시아 영토에 편입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키이우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부 지역 일대에는 러시아의 괴뢰 정부를 세운다는 겁니다. 괴뢰 국가를 만들고 러시아군이 그곳에 주둔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중심 도시죠. 리비우 지역은 이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의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분할 점령한다, 이런 구상안이에요. 괴뢰 국가가 정확히 뭐예요? 괴뢰 국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자신들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정권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러 괴뢰 정부를 거기다가 세워놔서 완전히 우크라이나를 이제 자신들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서부 지역은 유럽 국가들한테 떼어주고, 자신들이 현재 점령한 영토는 러시아 영토로 아예 합병을 시키겠다. 결국엔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를 완전히 공중 분해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아주 중장기적인 우크라이나 분할안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이제 주요 지역들에 대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주도권을 장악을 하겠다, 이제 그런 전략인데, 우크라이나를 장악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떡고물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이들 국가들은 나토에서 이 안을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토가 분열될 수 있다, 그것까지도 노리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러시아가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월에 들어서면 아마 이 중장기 방안을 백악관에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미국의 유럽 전략을 자극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어쨌든 러시아 입맛에 맞게 이제 휴전안을 받아주고, 최대한 받아주고 빨리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일단은 제일 강한 안을 내보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응 전략을 짜긴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말씀을 주셔서 이제 또 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20일에는 또 로이터 통신에 의해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을 협상할 의향이 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다만 또 여기서 조건을 붙였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그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하고, 네.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를 대거 양보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크게 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두고 이제 일각에서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조건이다, 이런 비난도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이런 두 가지 좀 말도 안 된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이런 조건을 단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역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제안이 제일 먼저 나왔던 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가 아니라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이제 강제 합병할 시기에 크림반도도 침공을 했었죠. 그 당시부터 나왔던 주장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내건 전쟁의 주된 명분 중에 하나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를 시키겠다는 거였어요. 이 러시아 주장이 좀 일관된 측면이 있는데, 이 러시아가 주장을 하는 거는 나토가 예전에 이제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소련 정부랑 일종의 협약을 맺었었대요.
러시아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소련 붕괴 직전인 1990년에 미국과 나토가 소련에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나토 방위선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다. 우리와 약조를 했었다. 그랬는데 먼저 어긴 건 그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당시는 이제 소련은 붕괴 직전이었고, 그럼 당연히 나토는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미리 우크라이나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협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거 러시아제고, 그리고 뒤이은 소련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나토에 편입될 수 없다. 여기를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현재 미국과 나토는 그런 협약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 가입을 준비를 하면서 당시 크림반도에 있었던 세바스토폴이라는 군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크림 전쟁의 배경이 되기도 한 곳인데 이곳에 러시아 흑해함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흑해함대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철군을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토에 가입을 할 거니까 당신네들 나가시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엄청나게 크게 반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크림반도 침공이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은 이미 침공 준비는 완료가 된 상태였고 우크라이나의 철군 요구를 이제 명분으로 삼으려고 철군 요구가 떨어지길 기다렸다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러시아가 세바스토폴 군항을 포함을 해서 크림반도를 2014년에 점령을 했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반도로 지나가는 수도와 전기 등을 모두 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분쟁이 더 거대해졌고 그것이 이제 지금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됐는데요. 계속 크고 작은 교전이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러시아의 침공 명분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이제 자국 함대 중에 유일하게 겨울에 얼지 않는 부동항에 이제 위치한 함대가 흑해 함대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 블라디보스토크의 경우에도 이제 1년 내내 부동항은 아니거든요. 겨울철에는 완전히 얼어있는 항구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부동항은 사실상 이 세바스토폴 외에는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지역을 뺏기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선 자기네들은 내륙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스웨덴하고 핀란드까지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발트의 항구는 이미 막힌 상황이고 자기네들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에 들어가게 되면은 러시아는 이제 삼면으로 포위가 된다. 나토한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런 입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전략적인 손실이 너무 크고 거기다가 만약에 나토가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에 미사일 기지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은 모스크바도 위험해진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입장에선 부동항의 상실과 그리고 내륙 국가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 그런 전략적 손실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는 이제 다른 지역과 달리 러시아 제국 때부터 우리 영토라는 그런 관념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뒤 합쳐져서 이런 지금 유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조건들을 내건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님 말씀 들어봤을 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쭉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을 때는 여러모로 상당히 좀 들어주기 무리한 그런 조건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저번 시간에도 저한테 좀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푸틴하고 좀 가깝다, 친러 성향이 좀 있다라고 알려주셨었어요. 네. 근데 아무리 트럼프라도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그렇죠. 좀 많은 지탄을 받는 푸틴의 그런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주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들어준다면 어느 정도나 이걸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해 줄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이게 지금 뭐 외신들 통해서 나왔지만 트럼프 캠프에서 계속 주장한 휴전안은 이제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 점령한 영토를 인정해주는 그런 수준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나간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까지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미 이제 트럼프 휴전안이라고까지 이제 제목이 붙어서 나간 내용들로 봐도 러시아 주장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물러서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상 중인 휴전안으로 알려진 내용들은 일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20년 이상 유예를 시키고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이제 러시아의 실효 지배를 인정을 해 주는 거죠. 대신에 이제 현재 경계선에 한반도 지역과 같은 휴전선 철책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유럽 연합군을 일부 배치를 해서 러시아가 추가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시킨다.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이 내용 자체는 트럼프 당선인 개인의 생각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여러 이제 안들이 나왔을 텐데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 나왔던 내용이죠.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이제 한반도 지역에만 분출을 허가했었던 대인지뢰 지원을 승인했잖아요. 그걸로 봐서는 한반도 지역처럼 지뢰밭을 깔아라. 말하자면 휴전선을 만들라는 이야기나 이제 다름없는 얘기였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 전선 지역에 정말 철책선이 깔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반도 휴전선이 지금 25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1200km가 넘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설치할지 세부 사안은 아마 나와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미국 정부의 계획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중분해시킬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동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과 러시아가 직접 이제 맞닿게 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로서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최소한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군사 지원을 하고 휴전선 지역에 연합사령부를 구축을 해서 러시아가 다시 이제 무력 도발을 하거나 추가로 다른 유럽 국가들을 침공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나토의 전략적인 입장에서도 이게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토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가맹국으로 받게 되면서 사실상 발트해 라인까지 완전히 장악을 한 상태거든요. 결국에는 더 확장이 된 겁니다. 기존보다도. 그럼 이 두 중립 국가들까지 가맹국으로 다 받아가지고 더 확장이 됐으니까 이건 러시아를 더 자극하는 일이 되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점령한 영토에서 완전히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할 경우에는 러시아가 그 다음에 어떤 도발을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서는 이제 확장이 됐으니 한쪽에서는 우리가 물러서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원래 우크라이나 자체가 나토 방위선 내에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는 나토 역시도 불필요한 마찰은 줄여가면서 추후 확전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나토 이런 쪽에서 계속 휴전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네. 동시에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좀 심각해지는 듯한 전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에 또 미국이랑 영국이 네. 우크라이나에 잇따라서 미사일 지원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그런 모양새를 취했는데 요것도 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에 에이테크스라든가 여러 방위용 미사일들을 전해주긴 했었는데 이게 확전을 우려를 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미사일은 사거리 한도를 낮춰서 이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근데 그 제한을 풀어준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원 중인 무기 대부분은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를 갖고 있는 무기들이었어요. 대부분 다 300km가 넘는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100km 내부로 다 줄였었어요. 근데 그거 제한을 완전히 풀어준 겁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이제 정부는 넘어갈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벌써 이제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방산주도 다 떨어지고 있고. 그럼 그 전에 러시아가 아예 이제 생각을 바꿀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최대한 미국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고 정식적인 휴전안이 나오기 전에 최대한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여서 많은 점령지를 확보를 하려고 들 것이다. 그럼 그것은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러시아가 혹시나 단기 결전에 나설까봐 이 무기 제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전황 자체를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바이든 행정부든 이제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든 간에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이제 전쟁을 3년이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장기전이나 더 이상의 확전을 원치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역시 이제 러시아 후방 지원 기지들을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이제 지연시킬 수는 있으나 그걸로 인해서 전쟁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제공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지상 전력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전선 유지 정도에 도움이 될 정도로만 이제 제한을 푼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관련해서 지금 총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더 이제 좀 디테일한 쪽으로 넘어가면은 북한 파병 관련 소식도 좀 재미있는 소식들도 좀 있어요. 재밌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흥미를 끄는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최근에 또 눈길을 끄는 보도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공격으로 러시아 파병을 갔던 북한군 장교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솔직히 저는 러시아 파병 저번에 해주셨을 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러시아와의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는 사실상 좀 말단 총알바지 군인들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장교도 파병을 가나 약간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북한이 좀 적극적으로 밀접하게 러시아를 돕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러다가 이제 러시아한테 좀 유리한 방향으로 휴전이 되게 되면은 북한의 어떤 위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좀 세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 북한군의 파병 상황은 어떤 수준이에요?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 영국산 스톰 섀도우 미사일 공격을 받아가지고 북한군 장교 몇이 이제 뭐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얘기도 있었고, 심지어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들이나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거기 있던 북한군 중에 뭐 한 500명이 한꺼번에 폭격으로 죽었다는 내용까지 나왔어요. 물론 이게 정확히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니었는데, 네,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왜 이런 최정예 병력이 갔냐, 여기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왜냐하면은 정말 이제 말단 병사들,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은 병사들을 보냈을 때 이게 또 후폭풍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내는 병사들은 어쨌든 지금까지 외부 세계랑 완전히 단절되었던 체제에서 이제 외부 세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 이제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담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상 이탈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은 탈북민만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외부 상황을 보고 또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반체제 인사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나름 체제에 대해서 충성심도 있고 엘리트 계층들을 좀 보내야 되는 그런 고충들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북한군이 아무리 최정예 부대를 보냈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그들이 훈련받은 내용이 과연 전술적으로 쓸모가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아시다시피 이들은 한반도 전장에 굉장히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문제는 한반도는 거의 대부분 산악지형이죠. 원패물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남북한 휴전선 지역은 숲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 특수부대들의 주된 훈련은 결국에는 산악지형을 돌파를 해서 적의 기지로 잠입을 하거나 급습하거나 요원을 암살하거나 그런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선 지역은 산은커녕 언덕 하나도 없는 대평원지대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대부분 다 뚫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이 지역에서는 무슨 뭐 엄폐하고 은폐하고 그런 작전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형이에요. 여기는 사방이 다 뚫려 있고 거대한 숲도 없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무력과 무력의 싸움, 화력전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전선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만 대에 이르는 드론이 떠다니고 있고, 뭐 자폭용 드론도 날아다니고 탄도미사일이 오고 가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군이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 받았던 훈련은 거의 다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군이 뭐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파병을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상자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병이 됐던 병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엘리트 계층들 역시도 살아서 돌아온다면은 북한 체제에 대해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10만 명 규모의 대규모 파병이 만약에 진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아무리 많이 사망을 해도 뭐 어쨌든 몇만 명은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외부 사정을 알게 된 이 병사들이 이 북한의 폐쇄적이고 이제 장기간 1인 독재 체제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들은 또 다른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게 장밋빛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향후 북한 정세를 이제 뭐 급변 사태가 일어나든 뭐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 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거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제기되는 그런 휴전 또는 종전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앞으로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국면으로 해서 네. 국제사회 흐름이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쭉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유력한 휴전 방식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크라이나 국토를 분단을 시키는 것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최장기 휴전 방식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계속 휴전 상태를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그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과 나토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휴전안을 체결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수용을 하느냐 마느냐 여부는 이미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과 유럽에서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은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능력이 아예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장은 그 트럼프 캠프에서 나왔던 휴전 방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점령 지역을 인정을 해주고 대신에 한반도식으로 휴전선 철책을 만들고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고려가 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길이가 1200km나 달하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할지 휴전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을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시나리오를 가장 유력하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쟁 발발 이후부터 뭐 학계나 군사 전문가 쪽들이 계속 주장을 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6.25 전쟁을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마 굉장히 비슷한 양상으로 휴전 조약이 체결될 거다 그렇게 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은 앞으로 국제사회에 줄 영향력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뭐 지금 사상자가 60만 명에 이른다. 서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큰 피해를 보기는 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 재래식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이제 효과를 주게 되는 것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이런 대규모 재래전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 경제나 아무짝에도 이제 쓸모가 없는 일이다. 굉장히 국력만 낭비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이게 깨진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문명사회에선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봤었던 국제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제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전쟁이 발발한 곳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전쟁 뉴스가 나는 데는 중동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지역들이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유럽 같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이제 재래식 전쟁이 터졌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체코도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그 슬로바키아가 국경을 맞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장 체코도 영향을 받을 거고, 체코 다음에는 독일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유럽 중심부까지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유럽은 또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서 뭐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이제 수입이 금지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전쟁의 시대로 돌아온 거죠, 말하자면. 결국에 앞으로 이제 유럽의 정권들은 좋든 싫든
전쟁의 위험성을 늘 안고 살게 된 셈인데, 그리고 재래식 전력을 그동안에 다 해체를 했었는데, 심지어 뭐 네덜란드나 아니 벨기에 같은 나라는 원래 있던 군대도 거의 다 해산했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었는데.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이 이제 고립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미국은 더 이상 유럽 안보에 크게 신경을 안 쓸 거라는 거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뽑혔다는 것 자체는 미국은 앞으로 완전히 고립주의로 돌아섰고 유럽의 안보든 아시아의 안보든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유럽만 문제가 아니죠. 동유럽뿐만 아니라 한반도 지역도 문제고 동남아시아 지역도 문제고 전 세계 분쟁 지역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불법 침공해서 결국 점령 영토를 관철받는 휴전 조약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당장 이제 대만과의 민족 통일을 임기 과업으로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의 휴전을 바라보면서 중국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 이것도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순위로 봤을 때 11위 정도였고 경제 규모가 중국에 비해서 별로 크지 않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나라도 결국에 3년 버텨가지고 저 정도 영토를 점령을 했고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이제 거의 괴뢰국가처럼 만들 방안까지 내세울 정도인데, 그럼 중국이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이제 앞으로 세계는 더더욱 위험해질 것이고, 그리고 전쟁은 뭐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게 되니까, 그럼 각국은 이제 방위비를 크게 늘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나 이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파병까지 한 북한까지 껴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말씀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을 하면 결국 네.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하든 궁극적으로 러시아한테 좀 유리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중국이랑 대만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도 대만을 이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염려도 들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땅에 이제 휴전선이 생길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게 되면 약간 제2의 한반도 같은 느낌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분나국가 국민으로서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휴전선이 거진다는 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정말 큰 변화와 아픔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우크라이나에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고,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